네, 안녕하세요. 건강 클라라. 송연의 의학정보. 오늘은 하혈성 심질환하고 협심증,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혈성 심질환 하면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질환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말인지 정의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예, 허혈성이라는 게 뭐냐면 피 공급이 모자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허혈성 심질환. 그래서 제가 심장의 모형을 갖고 나왔는데 잘 보면 이 심장도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라서 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요 빨간 선이 이 심장 근육에 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를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크기는 한 1.5mm에서 2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혈관이 심장 근육에 피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심장 근육에 피 공급을 해주는 관상동맥이 50% 이상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콜레스테롤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 차서 막히는데 그렇게 되면 피 공급이 모자르니까 심장도 피 공급을 쫙 우리 온몸에 쫙주는데 피 공급이 모자르니까 심장 근육이 이렇게 비실비실 뛰게 되겠죠. 그래서 비실비실 뛰게 돼서 나타나는 증상이 가슴을 조인다 그래서 가슴을 조이는 흉통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협심증이라고 부르고요. 협심증이 심해서 심장 근육에 피 공급이 더 계속 모자르게 되면 심장 근육이 괴사가 일어납니다. 괴사 즉 괴사요? 썩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장 근육이 썩으면 그때 우리는 그거를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썩는다고 얘기하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 몸의 장기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빨리 병원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때 병원에 와야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까처럼 심장 근육이 썩으면 우리가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근육이 썩어서 심장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병원에 와야 되니까 한마디로 가면 심장병이 의심이 되면 한마디로 가면 협심증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무조건 빨리 병원에 와야 됩니다. 심장이 좀 불편한 것 같다, 힘이 드는 것 같다, 빨리 와야 돼요. 빨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심장병 있는 환자 중에 한 4분의 1가량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그냥 사망입니다. 그쵸. 그래서 4분의 1 정도는 심근경색이고 4분의 1 정도는 협심증이 나와서 이제 병원에 오는 거고. 평상시에 그런 증상은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심장병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병원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 의사가 아닌 분들은 또 집에서 이렇게 활동하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 심장이 안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와야 될까요? 일단 심장이 비실비실 뛰게 되면 심장이 피 공급을 꽉꽉 짜주질 못하니까 한마디로 하면 혈압이 낮아지게 되겠죠. 혈압이 낮아지면 우리가 사람이 맥이 이렇게 쫙 없고 식은땀이 납니다. 식은땀이 나고 막 체한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 나머지 통증은 전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우리 두 주먹보다는 좀 작고 한 주먹보다는 조금 큰데 우리 몸의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이상하면 배꼽 위에부터 입술이 있는 데까지 모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이 불편하다고 체한 것 같은 증상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치 끝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조이고 굉장히 자기 목을 누르는 것 같은 흉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입술, 이 아래턱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심하게는 또 이가 아프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가운데 있으니까 배꼽 위에부터 입술까지 모든 통증은 일단 심장이 우리 몸의 제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항상 심장병을 의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아닌 다음에 무슨 소화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장기들을 점검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혹시 나도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증상, 제일 중요한 증상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역시 협심증입니다. 가슴을 조이는 듯한 증상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비실비실 뛰게 됐을 때
심장이 역할을 잘못하니까 숨이 찹니다. 네. 호흡곤란 이렇게 네. 두 가지가 가장 큰 심장병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협심증과 또 급성 심근경색증 요거는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는 네. 거를 협심증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피 공급이 많이 모자라서 심장 근육에 괴사가 일어나면 근육의 변화가 일어난 것까지를 괴사, 썩는 게 발생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심장병의 협심증은 증상에 대한 이야기고 심근경색이라고 그러는 거는 해부학적으로 심장 근육에 그렇죠 변화가 있는 걸 갖다가 심근경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따라서 심근경색은 증상이 나타나도 협심증보다는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통증도 훨씬 더 심하고 지속 시간이 30분 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30분 이상 지속이 될 때는 야 이거 심장병 중에서도 훨씬 더 심한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환절기 아침에 보통 환자분들이 심장 발작이 많아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왜 환절기 아침에 이렇게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바깥의 기온이 요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온도 차이가 심하지 네. 않습니까? 근데 온도 차이가 심할 때는 우리 피부에 있는 이 작은 혈관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온도가 따뜻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되는 일이 네. 발생됩니다. 근데 두 개 양자가 다 피가 만약에 혈관이 확장되면 우리 온몸으로 전부 피가 빠져나가서 피가 모자른 상태가 네. 되는 거고 갑자기 수축을 많이 하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오히려 많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이 부담이 되는 거죠. 정상에는 관계가 없는데 관상동맥에 병이 있으면 그런 변화에 취약합니다. 네. 취약해서 그때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게 네. 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그 아침이나 새벽에 나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장이 안 좋거나 이런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부자리에서 박차고 나가서 운동하는 거는 조금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서히 네. 준비 운동도 하고 네. 온도를 서서히 높여준 다음에 심장이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병 중에서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면 이렇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심장병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만성병이 전부 다 심장병,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 고지혈증, 당뇨, 비만, 담배도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네. 흡연, 고혈압, 스트레스 등이 다 그 협심증,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을 잘 예방을 하려면 평상시에 갖고 있던 만성 질환을 평상시에 잘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조절을 하는 것이 이런 심장병까지 가지 않는 그런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도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히 또 진단을 해야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병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환자분이 왔을 때 네. 사실은 잘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만 잘 들어도 심장병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특이하게는 네. 심장병은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를 만들었을 때 흉통이 나오거나 그렇죠. 호흡곤란이 나오면 심장병이겠구나 하는 네. 걸 생각을 할 수가 네네.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진단은 심전도라든가 트레드밀이라고 달리면서 심전도 네, 찍는 게 러닝머신으로 있습니다. 예, 뛰는 맞습니다. 거요? 그거를 하거나 해부학 검사 혹은 심장 초음파로 심장 뛰는 힘을 보거나 네. 최근에는 관상동맥 CT라고 해서요. 해상도가 아주 좋은 C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T로 이제 찍으면 심장을 찍으면 관상동맥 1.5mm나 2mm밖에 안 되는 혈관의 내부 상황도 전부 알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관상동맥 CT를 찍어서 환자분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네, 파악을 어느 하고 확진은 심혈관 조영술이라 그래서요. 팔에 있는 혈관으로부터 쭉 들어가서 대동맥 앞에다가 조영제를 쏴서 관상동맥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막혔는지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주변에 심장에 스텐트 넣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관상동맥 질환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 최근에는 스텐트를 넣는 환자가 우리나라에 1년에 한 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그 관상동맥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중요하게는 원인 제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당뇨 컨트롤하고 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의 병이 50% 미만이라서 좀 한마디로 하면 혈류량에 방해를 안 주는 정도는 우리가 피가 잘 붙지 말라는 아스피린 정도를 드시고 나이트로그리세린이라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 정도만 먹어도 환자분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0% 이상 많이 막힌 경우에는 이런 약물로만 해결이 되는 건 아니라서 그때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되는 거죠. 스텐트는 실제로 모양을 보면 그물망입니다. 동그란 그물망 도관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막혔으면 그 안에다가 파이프를 넣어서 이렇게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피가 잘 통하게 도관이 돼서 피가 잘 가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너무 막힌 부위가 길고 뭐 복잡하고 많이 막히고 어떤 게 100% 막히고 이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구로 얘기를 하면 물이 이렇게 쫄쫄쫄 내려가는 거 좀 적당히 막혔으면은 뭐 이렇게 뚫어주는 걸로 잘 뚫어주지만 만약 심하게 막히면은 뚫어주는 걸로 해도 또 금방 또 재발하거든요. 너무 낡은 하수구는 금방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도관을 새로운 도관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관상동맥 우회술, 심장 수술이 되겠죠. 그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그런 그렇죠. 수술인데요. 단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스텐트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지만 근데 우리가 병이 너무 심하게 막힌 환자거나 혹은 젊은 사람들은 예후가 관상동맥 우회술이 더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지금 새로 가지고 나온 표를 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스텐트 대 관상동맥 우회술의 비율이 한 3.29대 1입니다. 미국도 보면 3.3대 1이거든요. 즉 한마디로 가면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스텐트를 넣으면 1명 정도는 캐비지를 하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20대 1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리하게 도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스텐트를 많이 하는군요. 우리나라는.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예후가 나쁘기 때문에 꼭 그 병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스텐트로만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잘못하면 몇 년 지나서 또 급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그 외과 의사도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 3.5대 1, 4대 1, 5대 1 정도로 비율이 낮아져야지만 환자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스텐트가 도움이 되고 또 언제 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전문가적 영역이라서 하지만 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굉장히 한 환자한테 스텐트를 4개 이상 넣어야 된다. 여러 개 넣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은 그 무리한 스텐트를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한 환자들이 이제 심장의 혈관을 넓히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질산면 제제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런 약을 먹고 있는 환자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를 같이 먹었을 때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외래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원래 우리 발기부전 치료제가 심장병을 치료하려고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하려고 나온 병인데 보니까 발기부전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서 이제 약이 바뀐 겁니다. 따라서 효능이 같은 거라서 꼭 의사하고 상의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물론 심장 질환이 다 해결되는 환자들은 뭐 얼마든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잔존하는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약이 중복이 되면 그렇죠. 예, 두 가지를 갑자기 먹게 되면 예, 혈압 강화가 심하게 나타난다든지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의사하고 상의하고 네. 드셔야 되도록. 그리고 심장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성분이고 그 약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모든 병은 네. 약을 본인들이 잘 알고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네.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좀 많이는 들어봤지만 좀 어려운 허혈성 심질환, 그 중에서 또 관상동맥 질환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심장병은 병이 생겨서 발생하면 잘못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요. 시간이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시간도 네. 중요하고 그래서 의심이 되면 꼭 네. 체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무리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약간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평상시 자기 증상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 이런 큰 병을 미연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예.